7월 말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진 밤. 영철과 순옥은 아들 영민의 49제를 끝내고 지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보, 이 시간에 누가? 쉬, 가만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다시 똑똑똑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영민이에요. 순옥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이미 무덤 속에 있잖아.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죽지 않았어요. 영철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우리 아들은 장례까지 치렀단 말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피와 땀에 젖은 군복 차림의 영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쫓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귀환, 그 숨겨진 반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박영철은 새벽 5시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들 영민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아버지, 저를 찾아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72의 퇴역 장교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비참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또 그 꿈이구나. 영철은 식은땀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의 영정이 눈에 들어왔죠.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등병 박영민.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민아, 아버지가 또 왔다. 매일 아침에 의식이 시작됩니다. 소주병을 들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더 많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훈련 중에, 왜 하필 우리 영민이가.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대에서 받은 사망 통지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경위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무언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이 급히 달려가자 아내 순옥이 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 파편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영민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순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며칠째 말을 잃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영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영철 씨. 분명히 이상해요. 순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눈이 아니었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민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선임들이 이상해요라고 했어요. 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왜 지금 말해? 당신이 군대를 너무 신뢰하잖아요. 말해봤자 그런 건 다 있는 일이야 라고 했을 거잖아요. 순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철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고 군대를 맹신해 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더 했어? 엄마,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꼭 알아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끊어졌어요. 영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그런 내용이었다니.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순옥이 방 한쪽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군에서 보내온 영민의 유품이었죠. 영민이 옷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핏자국이 묻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영민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움, 폭행, 은폐. 글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치 급하게 쓰다가 중단된 것 같았죠. 영철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은폐하려 했다는 걸까요? 이걸 왜 지금? 무서웠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우리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노크라기보다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가까웠죠. 똑똑똑, 똑똑똑. 누가 이 시간에? 영철이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고 있었죠. 마치 급하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영철 씨시죠? 저희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그보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아드님 일로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자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장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죠. 들어오시죠. 영철은 국정원 요원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2 남자는 젖은 옷을 털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죠. 마치 시간이 급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철 씨,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키가 큰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기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들 일은 군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영철의 질문에 2 요원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준비된 답변이 있는 듯했죠. 아드님의 사고가 조금 복잡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국가기밀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더 이상 파헤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안방에서 순옥이 나왔습니다. 아까 영민의 마지막 메모를 본 후로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죠.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폭행이 있었다고 했어요. 순옥이 종이 조각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2 요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어머님, 그런 헛소리는. 헛소리라고요? 이게 헛소리예요? 순옥이 핏자국 묻은 메모를 요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키 작은 요원이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채버렸죠. 이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걸 왜 가져가? 영철이 일어서려 했지만 키 큰 요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시죠.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도운다고요? 네. 아드님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특별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 큰 요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웠죠.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매월 200만 원씩 평생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5천만 원도 드리고요. 영철과 순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꽤 큰 돈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키 작은 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마시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완전히 잊으시면 됩니다. 잊으라고요? 내 아들을 잊으라고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영웅적으로 순직하셨습니다. 그 명예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영웅적으로 순직했다면서 왜 입을 막으려고 해요? 왜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영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요원이 또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영철 씨, 군대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때로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 큰 요원의 대답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마치 영민의 목숨을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죠. 영철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국가에 충성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들의 죽음을 덮으려 한다니. 이 돈을 받으면 진실을 찾지 말라는 거군요. 진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왜 국정원에서까지 나와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철의 논리적인 지적에 두 요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키 작은 요원이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죠. 박영철 씨,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일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순간 영철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를 덮기 위해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나가세요. 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요원이 천천히 일어났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키 큰 요원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박영철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문이 닫히고 난 후 영철과 순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철과 순옥은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죠.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인해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7월 말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시골집에서 선풍기만으로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었죠. 영철은 대청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영민의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저승길을 떠돈다고 하죠.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최종적으로 윤회할 곳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영민아, 오늘로 내가 정말 떠나는 거구나. 영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도 익숙해졌죠. 49제 법회는 오후에 마쳤습니다. 동네 절에서 스님이 와서 경을 읽어주었고 몇 안 되는 친척들이 모여 간단히 치렀죠. 모든 것이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순옥이 영민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울었던 눈이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죠. 끝이 아니야.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영철의 말에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국정원 요원들의 방문 이후로 두 사람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밤 11시가 넘어서자 마을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 시골 마을이라 어둠이 깊었죠. 영철과 순옥은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소리였죠. 영철이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똑똑똑,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대기 전에 멈춰섰습니다. 일주일 전 국정원 요원들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여보, 누군가 와 있어요. 순옥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온 대답에 두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민이에요. 순간 영철과 순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꿈인가요? 환청인가요?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영민이라고 했나?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영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목소리는 분명히 영민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평소보다 더 거칠고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은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정말로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하지만 49일 전관 속에 누워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민아?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민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군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얼굴은 말라비틀어졌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서야 왔어요. 영민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영민아, 정말 내가 맞니? 순옥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렸죠.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민이 어머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철도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영민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죽었다고. 장례식도 치렀는데. 아버지,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영민의 말에 영철과 순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라니? 제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라고 했어요. 영민의 고백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민아, 천천히 설명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죠. 아버지, 저를 쫓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누가 너를 쫓는다는 거야? 부대 사람들이요. 그리고 국정원 사람들도. 영민의 말에 영철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들을 찾아온 그 사람들 말입니까?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을 끄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이 왔어요. 벌써 찾아왔어요. 영민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그 빛에 비친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영철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말이죠. 바깥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민은 온몸을 떨며 부모 뒤로 숨었죠. 49일 만에 살아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영민아, 빨리 뒷문으로. 안 돼요, 아버지. 이미 집을 포위했을 거예요. 영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뒷마당에서도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영철은 급히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숨을 죽였죠. 영민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지금 당장. 영철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훈련 중에 선임병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매일 밤 얼차례를 시키고 폭행을 했어요. 영민의 고백에 순옥이 입을 막았습니다. 숨막힐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밤에 김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면서. 영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신병이 저를 말렸어요. 이병 정우진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김 상사와 싸우다가, 그래서 그 친구가 김 상사의 폭행으로 죽었어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즉시 사망했어요. 영철과 순옥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관 속에 누워있던 것은, 그런데 김 상사가 갑자기 중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박영민이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건 정우진인데, 그들은 시신을 바꿔치기 했어요. 영민의 폭로에 영철은 머리가 어찌래졌습니다. 자신들이 49일 동안 절규하며 슬퍼했던 것이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다니. 그럼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지하실에, 부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증거인멸하려고. 그때 영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녹화했어요. 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땀에 젖은 USB를 부모에게 내밀었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김 상사의 폭행 장면, 정우진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중대장이 시신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영철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이 담겨 있다니. 언제부터 녹화한 거야? 폭행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부터요. 정우진이 몰래 카메라를 구해줬어요.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영민의 말에 순옥이 울먹였습니다. 그 착한 정우진이라는 친구가 아들을 구하려다 대신 죽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했어? 오늘 49제 날에 경비가 소홀해졌어요. 그들도 어차피 죽은 놈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죠. 박영민, 어디 숨었나? 김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을 떨었죠. 저예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뒤이어 여러 명의 발걸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거실을 비췄죠. 박영철 씨 나와요. 우리가 찾는 건 아드님입니다. 중대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이놈들이 내 집에 무단 침입을 해? 영철이 일어서려 했지만 순옥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9일 동안 느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거든요.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영철이 불을 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김상사와 중대장,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민을 내놓으세요. 중대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놓으라고? 내 아들을 왜 내놓아야 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김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모든 것을 이해했죠. 이들은 아예 영민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중대장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민이 나타났죠. 증거요? 여기 있어요. 영민이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상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그게 설마. 네, 맞아요. 당신이 정우진을 죽이는 장면, 시신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영민의 말에 중대장과 김상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더욱 위험한 선택을 했죠. 그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겠군. 중대장이 김상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상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죠.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진짜로 죽어도 상관없겠지?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쳤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마당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죠.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김상사가 권총을 꺼내든 그 순간 갑자기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죠. 중대장과 김상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가 신고했지? 몰라요. 일단 철수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 3대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했거든요. 여기는 경찰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세요.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사는 재빠르게 권총을 숨겼고 중대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박영철 씨, 이 일은 여기서 끝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중대장이 위협적으로 속삭이고는 부하들과 함께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철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누가 경찰을 불렀을까? 이웃 아저씨일 거예요. 밤늦게 소란이 나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죠. 아침부터 숨막히는 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영철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곳은 거기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철 씨, 큰일 났어요. 사무소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순옥 씨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영철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순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고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영철이 소리쳤지만 순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자분이 열사병으로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금요원의 말에 영철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과 더위가 겹쳐서 순옥이 쓰러진 것이었죠.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합니다. 영철은 어쩔 수 없이 영민을 집에 남겨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죠. 병원에서 2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수로 쓰러지셨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하지만 영철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영민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군 관계자들이 다시 왔어요. 트럭까지 가져와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 앞에는 군용 트럭이 서 있었고 영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멀찍이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영철 씨, 아까 군인들이 와서 영민이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웃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을. 영철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뒤엎어져 있고 영민의 영정사진도 깨져 있었죠. 그리고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USB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는 마을 사무소 컴퓨터에 꽂아놨는데 그새 내용을 확인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가족 중에 군 관련 문제가 있어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는 죽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군 문제가? 영철은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민이 살아있다는 것도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죠. 영희야, 잠시 집에 오지 마라. 위험할 수 있어. 아버지, 도대체 무슨... 영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철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아들은 다시 납치당하고 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 뜨거운 세상에서 우리 가족만 얼어붙어야 한단 말이냐. 영철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철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마을 사무소에서 가져온 USB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죠. 영철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방법을 말이죠. 비록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를, 그리고 정우진이라는 불쌍한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여름의 끈적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매미들이 귀청이 터질 듯 울어대는 가운데 영철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USB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위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죠. 영철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낡은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이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파일을 열자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부대 내 한 건물의 지하실이었죠. 시간은 밤 11시경. 몇 명의 병사들이 한 신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 박영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영민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신고하려 했잖아. 인권센터에 전화하려 했다며. 김 상사가 영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죠.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병사가 영민을 막아서는 장면이었죠. 상사님, 그만하세요. 영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우진이 용감하게 김 상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더욱 화를 냈죠. 내가 뭔데 나서는 거야. 김 상사가 정우진의 머리를 군화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우진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죠. 그만해주세요. 정우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영철은 화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나타나서 김 상사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상사,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중대장님, 실수였습니다. 너무 세게. 실수? 이미 죽었는데 실수라고? 중대장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들어봐, 김 상사. 정우진은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 대신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자. 네. 하지만 박영민은 살아있는데. 그럼 살아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진짜로 죽일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하거든. 일단 감금하고 시신은 정우진 걸로 바꿔치기 해. 그러면 박영민은 어떻게 해? 평생 지하실에 가둬놔.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찾겠어? 영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파일에는 시신 바꿔치기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시신에 영민의 인식표를 채우고 영민의 옷을 입히는 모습이었죠. 가족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의심할 게 뭐 있어? 부대에서 공식 발표하는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국정원 애들한테도 연락해놨어. 중대장의 말에 영철은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들을 찾아온 국정원 요원들도 이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죠. 마지막 파일은 영민이 지하실에 감금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지하실에서 49일 동안 갇혀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살아있어요.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화면 속 영민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모습에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영철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철 씨인가요? 저는 MBC 탐사보도팀 기자 김민수입니다. 기자요?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드님과 관련된 군 내부 은폐 사건에 대해서요. 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혹시 정우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보했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정우진 씨의 어머니가 제보하셨어요. 아들이 갑자기 실종됐다고. 영철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우진의 어머니도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말이죠. 기자님,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증거죠? 모든 과정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폭행 장면부터 시신 바꿔치기까지 전부 다요. 김민수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제 아들이 아직 그들에게 잡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영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죠.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철은 다시 한번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영민아, 정우진아, 아저씨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영철은 낡은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역할 때 입었던 그 군복이었죠. 거울을 보니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더위보다 뜨거운 게 아버지의 분노다. 영철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매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기상청에서는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5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영철에게는 태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김민수 기자와의 약속 장소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근처였습니다. 아저씨,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태풍 온다던데.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들이 휘청거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뒤집어 쓰며 걸어 다녔죠. 김민수 기자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박영철 씨시죠? 저는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철이 USB를 꺼내자 김민수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증거가 들어있나요? 네.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시신 바꿔치기까지.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당장 특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카페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카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기자님, 저들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죠. 김민수 기자가 급히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자마자 그들에게 둘러싸였죠. 박영철 씨, 드디어 찾았군요. 일주일 전 집에 왔던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USB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드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김민수 기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요원 중 하나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죠. 기자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전조였죠.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차로 가시죠. 요원들이 영철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지만 영철은 저항했습니다. 안 갑니다. 여기서 다 끝내겠어요. 영철이 소리쳤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죠.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군용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그 안에서 영민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손이 묶여 있었고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죠. 아버지, 영민이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영민아, 영철이 달려가려 했지만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USB를 내놓으면 아드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공무원이니까요. 하지만 영철은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49일 동안 속아왔으니까요. 김 기자님, 영철이 갑자기 김민수 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생방송하세요. 여기서 김민수 기자는 당황했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방송국에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김민수입니다. 긴급 생방송 요청드립니다. 뭐 하는 거야?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의 목소리는 생생했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박영민 일병의 사망은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병사가 폭행으로 사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송 중단에 요원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민이 갑자고 소리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박영민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빗속에서도 영민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있었죠. 정우진이라는 친구가 저를 구하려다 죽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을 숨기려고 그만해. 김 상사가 나타나 영민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 앞을 막아섰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영철이 김 상사와 맞섰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대치했죠. 박영철,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야.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쳤습니다. 그 빛에 비친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현장으로 몰려온 사람들이었죠. 진실을 밝혀라. 정우진을 위해. 시민들의 함성이 태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 상사와 요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오자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영민아, 영철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군인들도 시민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밀려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부자가 빗속에서 포옹했습니다. 49일 만에 재회였죠. 태풍이 몰아쳐도 진실은 막을 수 없다. 영철의 외침이 폭풍우 속에서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경북 시골 마을에 불어오고 있었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영철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란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죠. 옆에서는 순옥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받은 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올해 고추 농사는 정말 잘 됐네요.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49일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후부터 순옥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 소중해 보이는구나. 영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그때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민 일병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 상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중대장은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과 순옥은 고추 따던 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죠. 드디어 끝났네요. 그래,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영민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군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방송으로 진실이 밝혀진 후 영민은 일약군 인권 개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민입니다. 강당에 모인 대학생들 앞에서 영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49일 동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생들은 숨죽여 영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직 내의 은폐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숨기려 하고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영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정우진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민 씨, 혹시 원망스럽지 않나요? 군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영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정우진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되었고요.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영희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오랜만에 내려온 것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새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네, 오히려 그때 일로 해고당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훨씬 좋은 곳이거든요. 영철은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민도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영민아, 강연은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지.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영철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우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영민이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많이 좋아지셨어. 아들 명예도 회복됐고 국가에서 보상도 받으셨거든. 다행이에요. 정우진이 저를 구해줬는데. 영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죠. 영민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우진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기뻐할 거고. 순옥이 아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영철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여름철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름이 새 생명을 안겨줬구나. 영철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 절망과 고통의 나날들이 결국은 진실과 정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민과 영희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고 순옥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영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제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해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영민아. 내가 용기를 내서 증거를 남겨뒀기 때문이야. 그리고 정우진이 너를 지켜줬기 때문이고.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정우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영민아, 앞으로도 좋은 일 계속하자. 네,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더욱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긴 여름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진실을 향한 용기로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죠. 영민이와 정우진의 우정, 그리고 영철의 아버지 사랑이 보여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